우리가 겨우 알아차릴 수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들어온 사소한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길이나 담장의 끝자락, 길거리의 벤치 같은 것들요. 이 도시의 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곳이 당신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마치 그곳이 당신 존재의 연장인 것처럼, 마치 당신 정체성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가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세요.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세요. 사진작가이면서 개념 미술가인 소피 칼에게 영감을 받아 폴 오스터는 뉴욕 3부작 속 캐릭터를 구상하게 됐는데요. 그 후에 소피 칼은 폴 오스터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처럼 적정 기간을 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담은 뉴욕 이야기, 고담 핸드북 속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서로에게 영감이 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단 예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번번이 이루어지곤 하죠. 소피 칼과 폴 오스터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와 함께 작고 사소한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낭독하는 녹음실. 오늘 낭독할 시는 진은영 시인의 시집 우리는 매일매일에 수록된 시 멜랑콜리아입니다. 멜랑콜리아, 진은영. 그는 나를 달콤하게 그려놓았다. 뜨거운 아스팔트에 떨어진 아이스크림. 나는 녹기 시작하지만 아직 누구의 부드러운 혀끝에도 닿지 못했다. 그는 늘 나 때문에 슬퍼한다. 모래사막에 나를 그려놓고 나서 자신이 그린 것이 물고기였음을 기억한다. 사막을 지나는 바람을 불러다 그는 나를 지워준다. 그는 정말로 낙관주의자다. 내가 바다로 갔다고 믿는다. 문제의 코너입니다. 잘릴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잘리고 있는 코너. 매주 힙합과 음악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귀의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아랩의 불가침조약에 오늘도 김봉현 음악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봉현입니다. 네. 네, 저도 잘린 줄 알고 오늘 오전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이렇게 나왔다는 건 농담이죠. 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연락이 없어도 이제 때 되면 그냥 딱딱 이 자리에 와 있는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아까 김봉현 평론가를 그냥 소개하기 전에 앞에 수식어를 잠깐 붙이려고 했어요. 어떤? 문장의 소리의 목석. 왜죠? 목석 빠지지 않고 그냥 말뚝처럼 박혀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문장의 소리의 천하대장군. 맞습니다. 약간 옛날에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 천하대장군이 말뚝처럼 박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인물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려다가 너무 구차해서 그냥 네. 포멀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화예술 장르에도 사실 언제나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이죠. 장르의 순수성. 네네. 가을이니까 또 혀도 꼬이네요. 네. 장르의 순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디스라는 문화가 보여주듯이 음악의 순수함을 증명하라는 태도가 힙합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힙합이 더 이상 매니악한 음악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힙합이라는 음악이 뭐 전 세계적으로는 대세가 된 지 뭐 10년이 넘었지만 한국에서 특히 뭐 올해 들어서 힙합이라는 음악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뭐 TV 쇼도 그렇고요. 그리고 음원 차트만 봐도 주류 가요계 출신이 아닌데
아닌 래퍼들이나 힙합 뮤지션의 음악이 뭐 음원 순위 1위에 오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또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요즘 가요 뭐 랩 피처링이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힙합이 아닌데도 꼭 이제 래퍼의 피처링을 얻는 뭐 네. 그런 유행에 대해서도 다룬 기사가 나왔고요. 뭐 그런 식으로 힙합이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런 면에서 최근에 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뭐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네, 하셨는지. 오늘은 일단 발라드 랩이라는 키워드를 발라드 준비를 랩이요? 해봤거든요. 네. 네, 발라드 랩이라는 게 사실 존재했던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네, 그럼 힙합 장르에는 원래 없었던 거라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이런 용어 자체도 뭔가 아직까지도 좀 기형적인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고 새로운 흐름이 생기면 그것에 뭐 시시비비는 둘째로 치더라도 그것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는 이 발라드 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으로 명명할까 하다가, 예, 발라드와 랩을 합쳐서 발라드 랩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최근에 그 음원 차트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던 그룹 시스타의 멤버 소유와, 네. 그리고 쇼미더머니 시즌 2에서 귀에 때려박는 랩으로 힙합 손석희라 불리면서 인기를 끌었던 그 매드 클라운이라는 래퍼가 같이 했던 착해 빠졌어라는 노래가 대표적으로 발라드 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청취자들 중에서는 그 노래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발라드 랩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이러한 네. 분위기에 뭐 이러한 곡에 들어가는 랩이다라고 좀 네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쉽게 말하면 발라드와 랩을 합쳐놓은 것인데요. 네. 그것이 화학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우리가 한국의 발라드가 어떠한 정서와 어떠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잖아요. 뭐 선율이라던가 네. 뭐 사랑에 대한 가사, 그리고 뭐 스트링이나 뭐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그런 보편적인 전통적인 한국의 발라드에 랩을 물리적으로 혹은 도구적으로 끼 얹어 놓은 그런 음악 형태예요. 굳이 이제 비율을 따지자면 발라드 뭐 80에 랩 20 정도. 예, 그러한 그러면 그냥 음악이라고 할 수 있죠. 발라드 곡의 간주나 아니면 네네. 뭐 전주나 후주 뭐 이런 적당한 틈에 그냥 네네. 랩을 물리적으로 끼워 넣은 듯한 네. 그런 것을 발라드 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물리적으로 얹어놨기 때문에 사실 힙합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힙합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다른 네네. 장르에서도 이제 힙합을 차용하는 것 같은데요. 뭐 말장난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힙합의 대중화와 대중화된 힙합은 다른 발전 양식을 띠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힙합의 대중화냐 혹은 대중화된 힙합이냐라는 이 논란이 사실 오늘날 올해 최근에 발라드 랩 논란의 어떤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힙합의 대중화냐 대중화된 힙합이냐가 살짝 표현만 바꾼 것이 발라드 랩 논란이거든요. 힙합의 대중화 논란은 사실 90년대 후반부터 있었죠. 뭐 지느션의 말해줘라는 노래나 드렁큰 타이거의 초기 노래들,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힙합이 더 이상 뭐 언더그라운드에 갇혀 있지 않고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하고 뭐 인기를 끄는 현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힙합이 대중화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또 힙합 뭐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그것은 힙합의 대중화가 아니라 대중화된 힙합이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면 힙합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음악과 구분되는 어떤 고유한 어법이나 정서, 태도를 핵심적으로 움켜쥔 채 대중에게 다가서느냐, 아니면은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힙합이 가진 장르적인 고유한 것들을 거의 장르를 새로 지정해야 될 정도로 포기한 채 그런 모습으로 음악이 새롭게 나오느냐, 그 차이인데요. 예, 그런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고 결과적으로 발라드 랩이라는 것은 힙합의 대중화라기보다는 대중화된 힙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10수년 전부터 대중화된 힙합은 끊임없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이 힙합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는데, 발라드 랩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이 있냐라면서 그런 음악을 구사하는 래퍼들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죠. 네. 김봉현 씨는 약간 대중화된 힙합을 지지하지 않는, 오히려 좀
약간 달가워하지 않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 사적인 차원과 어떤 저의 비평가적인 평론가로서. 정체성에 약간 분리를 하자면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악들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든 뭐든 들을 때 이게 비평적으로는 별론데 되게 끌리는 길티 플레저 같은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네. 그런데 이 발라드 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전혀 즐겁지 않고요. 비평적으로도 이것이 힙합의 발전화된 양상이다.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어떤 기형적인 그런 유감스러운 네. 그런 음악 양식의 탄생이 아닌가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어요. 네. 봉현 씨는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달한 음악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그렇게 거 아니- 대도하시면 안 아니 되고요. 힙합에서 예. 힙합에서 달달한 힙합 이런 거. 아니죠. 멜로디를 얹어도 그것이 그냥 한국 발라드와 구분되는 블랙 뮤직의 정서를 가지고 네.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굉장히 진지하게 답변해서 제가 놀랐는데 왜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네. 저는 달달한 음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음식은 단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맨날 패스트푸드, 햄버거 뭐 이런 거 콜라 달달한 거 엄청 많이 드시잖아요. 미리 그렇게 결과를 이렇게 예상해 놓고 짜 맞추지 마시고요. 그러게요. 소설이 제가 아닙니다. 그 이 다음 방송은. 단계 질문을 위해서 네. 약간 떡밥을 던졌는데 봉현 씨가 떡밥을 안 물었어. 슬픈데 오늘. 네. 아무튼 그 힙합의 대중화와 대중화된 힙합이 사실 뭐 말장난 같기는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네. 그러니까 힙합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힙합을 사랑해줘서 더욱더 사람들이 힙합을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대중화된 힙합이 나오느냐. 즉 이거는 이제 힙합의 대중화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중화된 힙합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힙합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대중화시켜서 즉 대중화된 힙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힙합을 사랑해서 대중화된 힙합이 나왔는지 네. 그 인과관계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것이 사실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100% 맞다고 할 수 없는 문제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이 발라드 랩 논란을 보면서 단순히 이분법이 아니라 이제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라드 랩이 힙합인가 아닌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힙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 이것은 발라드 랩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네. 이것이 힙합이 아닌 다른 음악 장르로 정착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포장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래퍼들이 사실 발라드 랩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발라드 랩을 너무 이런 음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언더그라운드 한국 힙합씬에서 뭔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주류 가요계를 진출해야 되는데 주류 가요계에서는 시스템상으로 그런 음악을 바라게 되잖아요. 뭐 지금 발라드가 굉장히 네. 인기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절충해서 타협해서 하자. 음. 사실 그런 시스템적인 그런 이유가 커서 발라드 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음악을 할 자유는 누구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뭐 생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선할 수 있잖아요. 다 존중은 하는데 근데 네. 발라드 랩이라는 걸 하면서 난 여전히 힙합의 고유한 멋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좀 그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 것이죠. 이거는 뭐 힙합뿐만 아니라 제가 네. 볼 때는 영화에도 이런 게 엄연히 존재를 하고요. 네. 영화는 구분이 거의 명확하잖아요. 예술 영화가 있고 상업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상영관부터 다르잖아요. 우리가 뭐 시네큐브라고 하면 당연히 거긴 예술 영화를 거는 데고 네. 뭐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있는 뭐 다양성 상영관, 네. 뭐 콜라주 무비 이런 걸 빼고는 다 상업 영화를 내거는 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다고요. 그리고 또 소설에도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구분을 짓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달가워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순수 문학이라는 한 분야가 있고 상업 문학 혹은 장르 문학, 대중 문학이라는 또 다른 분야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뭐 어느 예술 분야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힙합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봉현 씨랑 나누는 대화는 비단 힙합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화나 문학이나 뭐 사진 같은 분야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장르가 가진 그 고유함은 언제나 대중 혹은 시장에 의해서
마모되기도 하고 뭐 변질되기도 하고 혹은 새롭게 발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 저도 예,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예. 이것이 뭐 한국의 뭐 기형적인 가요 시스템에 의한 단지 잘못된 변종 혹은 사생 아니야 아니면은 내가 너무 순간만 지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항상 평가는 시간이 지나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미국의 흑인 문화이자 음악이었던 힙합이자 랩이 한국에서 뭔가 지옥과 토착화된 그런 고유의 어떤 고유의 그런 생선- 예로 남을 생- 것인가. 예, 문화가 아닌가. 예, 그러한 여지는 조금은 있는데요. 사실 이분법으로 굳이 정하라면 이 발라드 랩은 좀 기형적이다. 그냥 음악적으로도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예. 발라드 랩 하시는 분들한테 네.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아,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그것이 비평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 봉현 씨 네. 역시 신념을 잃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아, 문장의 소리를 위해서 네. 외로운 길을 택하는 봉현 씨 항상 그런 용단했습니다. 고독을 견뎌내야죠. 예. 네. 그렇다면 그 힙합뿐만이 아니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힙합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문학성과 대중성이라는 기준 둘 수가 있는데 네, 있죠. 네, 그 최민석 소설가의 작품은 어떠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저 스스로는 좀 마이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굉장히 좀 매니악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제가 녹음 오기 전에 그 로드리게스 감독의 플래닛 테러라는 굉장히 매니악한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저는 뭐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렇게 유통이 안 돼요. 뭐가 다 책임 절판됐거나 음악은 이제 유통 금지가 됐거나 뭐 영화는 그 개봉관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좀 매니악하기 때문에 사실은 대중성이 좀 결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중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타협을 하죠. 음. 타협을 하고 그리고 사실 문학성은 뭐 폭넓게 보자면 이제 예술성인데 작가라면 누구나 다 예술성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 하죠. 둘 다 잡고 싶은데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 제 것은 예술성은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뭐한데 비율로 말씀해 주시죠. 비율로요? 몇 대 몇? 예. 뭐가 뭐고 뭐가 뭔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적절한 비율은 제가 볼 때 6대 4인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뭐가 6인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자면 네. 이게 대중화 뭐 이러는 게 약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원래 태생이 약간 마이너한 것을 좋아하게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 저는 굉장히 메이저인 줄 알았는데 아, 네네. 한참 지내고 나보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많이 괴로워졌죠. 실제로 저는 영화 그래비티 이번에 개봉했었잖아요. 네네. 사람들 굉장히 다 재밌게 봤는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7분 만에 졸기 시작해서 계속 자다 나왔거든요. 저는 아이맥스로 2번 봤습니다. 17,000원 곱하기 2. 네. 그렇게 아이맥스로 2번을 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첨언하자면 그러니까 대중성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순수한 힙합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게 뭔가 DNA가 설정이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또 대중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통속이죠. 네, 그렇죠. 세상과 네. 통하기 때문에. 뭐가 우열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마이너적인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이 타협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이게 불편한 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수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그건? 아니 근데 또 마이너한 사람들이 통속성에 기댈 때 네. 조금 새로운 통속성이 나와서 그런 게 또 먹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아유 그 얘기를 제가 왜 했죠? 아무튼 오늘은 예술 장르라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논의에 대해서 뭐 문학과 힙합을 두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신 김봉현 평론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오늘 작가의 방에 모시게 된 분들은 고유한 개성으로 자신만의 시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시인들입니다. 한 분은 무게감 짙은 선언과 진언들로, 다른 한 분은 감각적인 시어와 이미지들로 시적 정서를 확보한 시인들이죠. 오주리 그리고 석지연 시인 함께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성 시인 두 분께서 나와주셔서 스튜디오가 굉장히 환해졌어요. 가을인데 봄날 느낌이 나서 제가 소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주리 시인은요, 1975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2010년 문학사상의 나의 장미창 외 6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제40회 대학문학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석지연 시인은 1992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2년 서울에서 출생을 했고요. 2012년 작가세계로 등단을 했고 현재 아직 학생입니다. 네. 네, 문해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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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친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요? 제가 처음 지인분을 통해서 이제 소월시 문학상에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이제 뒤풀이라는 걸 그때 처음 가봤는데 네. 그때 뒤풀이 때 처음 만난 사람이 주리 언니였어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제 원고들을 좀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때 제 원고를 언니한테 보여줬었거든요. 뒤풀이 때요? 뒤풀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술 먹고? 네. 근데 언니가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당연하지. 술 먹고 처음 봤는데 누가 솔직하게 얘기해. 다 칭찬하지.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주위에 시 네.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저는 그때 칭찬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네. 주위에 시 쓰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위에 주리 시인이 있었다. 네, 그렇죠. 뭔가 만남도 라임이 약간 많네요. 라임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제가 언니한테 종종 연락하고 언니가 맛있는 것도 가끔 사주고 그래서 만나게 됐죠. 사실은 두 분이 그 연배가 좀 차이가 나잖아요. 네. 연배. 그래서 아니 이 조합은 어떻게 된 조합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궁금했는데 잘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두 분 시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아까 석 시인이 대답해줬으니까 이번에 오 시인님께서 저는 어려서 꿈은 화가였는데요. 대학 들어와서도 미대 강의를 들으면서 화시도 다니기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꿈은 어떤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그림이라는 것이 그냥 멈춰있는 그림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따라 흐르는 어떤 그런 그림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그림 그런 것으로 꿈이 조금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저에게는 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영상, 어떤 아름다움의 이데아의 어떤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더하는 작업 그런 것이 저는 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점이 제가 시를 쓰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시다가 회화적인 언어 작업, 즉 시를 쓰시게 되셨네요. 네. 석시인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교에 진학을 안 하겠다고 이제 좀 선전포고를 한 상태였어요. 누구한테요? 부모님한테요? 제 스스로한테. 자기 자신한테요? 선전포고를 자기한테 그러니까 얘기하면 자기한테. 그냥 결심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성격상 제가 좀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라서 파스타 가게에서 일을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면 이제 할 일이 진짜 없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요? 아니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졸업 후에? 네, 네.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도서관에 가는 게 일상이 됐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니까 진이 다 빠져가지고 두꺼운 책을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집을 그래서 읽게 됐는데 저랑 시를 제일 처음에 읽게 된 계기가 비슷하네요. 네. 저도 두꺼운 거 못 읽어서 처음에 시부터 읽었어요. 네. 그 딱 처음 시집을 읽었을 때 꼭 한국어로 된
먼 나라의 책을 읽는 기분인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할 일은 없고 시집을 계속 읽으니까 약간 시를 보는데 좀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예. 뭔가 처음이랑 점점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시를 볼수록.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도 붙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문장도 필사를 하게 되고 약간 그렇게 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시인 되고자 했을 때 동경하던 혹은 그 이전부터 동경하던 선배나 뭐 외국 시인이 있었다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필사를 했던 그 시인이 누구였는지 밝혀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 필사를 했던 시분들보다 예. 저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네. 시를 보고 좀 엉엉 울었던 게 처음에 영화 이터널 선샤인에서 네. 알렉산더 포프의 그 엘로이즈로부터 아벨라르에게 그 시를 보고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이터널 선샤인의 그 시가 인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제목도 영화 제목도 그 시에서 인용이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굉장히 약간 흠모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의 추정일 뿐인데요. 시를 쓰기 전에 시인이 되기 전에 뭔가 필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신 좋았는데 시인이 되고 난 뒤에 나도 이제 시를 쓰고 남들이 내 시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시를 필사를 했다는 게 부끄러운 거야 스스로. 부끄럽다기보다 네. 그러면 제가 그분의 시를 따라한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감출 수 있는 네. 데까지 어차피 감추려고. 이름을 얘기 안 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네. 네. 옛날에 좋아했는데 지금 보니까 옛날에 내가 이런 걸 좋아했단 말이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게 있죠. 네. 오시님은 어떻게? 저는 대학교 때 그 프랑스 19세기 프랑스 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시에 대한 이상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네르발, 보들레르, 뭐 랭보 같은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음악적으로나 회화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가장 완벽한 어떤 이상으로서의 시 그런 것을 보았던 것 같고 그러면서 나도 그런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졌었고요. 그때 보들레르의 뭐 파리의 우울이나 그다음에 랭보의 일루미나시옹 그게 예. 착색 편화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랭보의 일루미나시옹 같은 시들을 보면서 동경을 했고 그리고 좀 등단에 가까워져서는 제 등단작 제목이 나의 장미창인데요. 그 장미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그 릴케의 그 장미의 내부라는 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레리의 시편, 특히 초기 시편의 장미의 이미지, 어떤 상징성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시인들의 시를 좋아하고 좀 조금은 닮고 싶다라는 신인일 네. 때는 좀 그런 동경심도 조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제 외국 시인의 시를 많이 읽으시고 뭐 좋아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소설이나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주가 되는 것이고 시는 이야기가 물론 필요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사시도 있지만 사실은 이미지랑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장르의 예술이잖아요. 네. 근데 이 외국 시들은 다 번역이 됐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외국어로 직접 읽고 그러십니까? 외국어로 직접 읽기도 하고 예. 이제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는. 그러면 어떤 언어에? 그러니까 영어도 있고 뭐 불어도 있고 독어도 있고 영시를 영시요. 좀 많이 예. 읽었던 것 같아요. 오시님은 저는 불문학을 조금 다니다가 학과를 옮긴 건데 예. 불어로 직접 읽기도 하고 예. 번역된 걸 같이 참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시는 외국 시는 그 원어로 읽어야 라임이나 그 느낌이 더욱더 그 행간의 의미, 행간의 재미가 더 잘 살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역시나 그렇게들 읽고 계시군요, 다들. 그리고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석시인님이 굉장히 비교적 네. 이른 나이에 등단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비교적 틀린 말이네요. 굉장히 비교적이 아니라 그냥 이른 나이에 등단했어요. 네. 92년생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 등단을 했는데 어린 나이 실례군요. 젊은 나이에 등단을 네. 했는데 등단 전과 후의 삶을 바라보는 각도나 뭐 자세 같은 게
좀 달라지던가요? 아니면 똑같던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네, 좀 저를 좀 오래 본 친구의 말을 인용하자면 약간 등단 전에는 머리를 양갈래로 따고 다니는 약간 정신 나간 네.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무작정 웃거나 말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랬는데 등단하고는 뭔가 제가 하는 목소리에 대한 약간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좀 더 신중하려고 하고. 진짜?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좀 개인적으로 모르-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잘 아니, 모르시네요, 개인적으로 저를. 우리 저기 카페에서 술도 몇 번 마시고 했었잖아요. 네. 그럴 땐 전혀 안 그러던데. 제 목소리, 그러니까 지면의 제 목소리.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인쇄되어서 네, 나가는 인쇄되어서 나오는. 활자화된 나의 네, 목소리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한다. 네. 그렇군요. 야, 술자리를 같이 해봐야 이 진면목을 할 텐데. 아무튼 그렇고요. 또 오시님의 시에서는 이국적이고 역사성이 묻어나는 단어들이 감지가 돼요. 예컨대 뭐 학살, 노예, 꼬민, 고대 그리스에 관련된 명칭 등등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혹시 시를 쓰시기 전에 어떤 예열 작업을 하시는지, 그래서 그 예열 작업이 이런 이국적인 시어들과 연관이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는 어떤지요? 저희한테 먼저 질문하셨던 거요. 그 외국시와 한국시의 그 번역 문제, 한국시의 번역 문제 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랑도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들레르나 릴케 이런 시인들은 조금 보편성을 가진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 시는 시인선이 나오는 대로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읽으면서 한국 시단에 계시는 모든 선배님들을 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니 그러기는 어려운데 저도 아, 한국 문단에 있는 모든 시인과 소설가를 다 존경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그렇게 포장 안 해도 돼요. 네. 사람이 당연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정말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진심이고요. 진심으로요? 예, 아. 그리고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항상 이렇게 캠퍼스에서 강의가 시작되면 그 교수님께서 칠판에 제일 먼저 적으시는 그런 이름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학 과목인 민주주의론을 들어도 플라톤의 국가론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현대 철학인 니체의 수업을 들어도 소포클레스의 비극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이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문명사의 기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철학서를 펼치면 항상 그 첫 장이 아우슈비츠에 대한 반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현대사의 비극의 상징이고 그런 아우슈비츠 같은 비극은 유태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많이 일어났었고 그것이 얼마나 규명이 됐느냐, 규명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 한국의 현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뭐 고대 그리스라는 기원이나 아우슈비츠라는 어떤 현대 비극의 기원으로 가서 반성적으로 좀 사유를 해보고 그것을 보편성 안에서 사유를 해보고 그러는 데서 그 고대 그리스에서 형성된 개념어 같은 것들이 제 시로 좀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한 저는 이제 이 땅의 많은 역사적 현장들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증언도 듣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하는 제가 편입니다. 네. 대답을 들으면서 놀란 게 오시님이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항상 뜸을 들이고 약간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역사랑 정치 얘기하면서 이 오시님이 지금 말문이 터졌어요. 터졌어요. 댐이 터지듯이 언어가 그냥 막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깨달았고요. 그래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오시님의 그 연작시가 있잖아요. 연좌. 제목이 연좌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시적 화자와 맞물려서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작시는 어떻게 쓰시게 됐는지요?
아까 처음에 시를 쓰게 된 계기를 여쭤보시대요. 저 자신의 실존에 대한 물음에서 시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물음과 답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문제, 사실은 죽음이라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오랜 동안, 한 거의 수년에 걸쳐서 오랜 동안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골몰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 자신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타자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타자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저희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가족사에 그 숨겨져 있던 그런 죽음들을 하나씩 이렇게 관에서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렇게 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첫째 큰아버지께서 일제시대 때부터 사회주의 활동을 하셔서 겪게 됐던 어떤 그런 비극들을 보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어떤 폭력과 죽음과 내가 애도해야 할 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러한 데서 연자가 사실은 죄 있는 사람의 가족에게 더 씌우는 똑같은 죄이지만 그런 연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있는다라는 의미의 연자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서 한번 써보게 되었고요. 저에게는 역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의 죽음과 그것의 어떤 근원으로서의 가족의 문제, 그것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그와 같은 가족사를 가진 우리 결의 혹은 좀 약간 세계적으로 뭐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난징 대학사에도 있었고 뭐 동티모르 학사에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조금씩 관심이 확대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연자의 의미를 바꿔서 쓰신다고 했을 때 그 네. 좌자는 당연히 이제 앉을 좌자로 네. 쓰신 거고 연자는 이제 연애할 때 그 네, 연자로 맞습니다. 개념을 바꿔서 네, 네. 창조를 하신 거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개인 가족사와 개인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나아가서 난징 대학살. 곧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빅뱅까지 걱정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고, 아무튼 저희가 그 굉장히 얘기를 이제 뭔가 이제부터 얘기에 모터가 발동이 걸렸는데 저희가 또 항상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분, 미녀 시인 두 분을 모셔서 저희가 그냥 헤어질 수는 없어서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은 헤어지기 전에 저희가 석지연 시인에게 자신의 애송시, 낭송할 수 있는 좋은 시를 하나 골라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석지연 시인의 낭송을 끝으로 한 주 동안 청취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시 가져오셨죠? 저는 제가 썼던 시들 중에 섀도우 박스라는 네.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이 시 낭송하시려고 딱 다리를 꼬시고 뭔가 각을 잡으셨어요. 소리가 나오기 좋은 자세. 네. 그렇죠. 그러면 석지연 시인의 섀도우 박스, 낭낭한 목소리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 박스. 글러브를 끼고 있지만 글러브가 아니라 손입니다. 단지 녹다운 되지 않기 위해 캥거루는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않고 나는 빠진 이를 골라내지 않는 법을 알아요. 박스 안에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권투를 하죠. 오른손이 왼편 얼굴을 치면 왼손이 오른편 얼굴을 치고 나는 당신에게 매일 두들겨 맞아 바닥에 붙어버렸나 봐요. 네가 만든 그림자에 대해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 샌드백에서 쏟아지는 모래를 라운드걸이 다시 주워 담습니다. 격투 전에 격투하는 것이 권투의 기원이라면 잽잽 원투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다시 또 다시 거울 속에는 아무도 없는데 나는 없는 것에 있죠. 네, 감사합니다. 권투와 시를 또 연관을 시키셨네요. 네. 저도 권투 소설 하나 쓰긴 했는데. 아무튼 평소에 알고 있던 석지연 시인의 이미지와 너무 다른 시를 낭송해 주셔서 뭐랄까 굉장히 새롭고 네.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네. 이 충격과 새로움 그리고 당혹 그리고 재미를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 이쯤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입니다. 미처 담지 못한 가을 정취가 있다면 더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